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오늘 여당과 야당,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예상대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결국 오전은 신경전 속에 질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금감원 국감에서도 여야의 설전은 이어졌는데요. 나이트 포커스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은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과 관련해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친일 국방 공세에 대해서는 핵 위협 앞에서 어떤 우려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석해 공개적으로 탄핵 시사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망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유착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명 감사에 나선 거 아니냐고 몰아세웠고 감사원은 정상적인 소통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당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역공을 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더해 내일 열리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스닥은 4% 넘게 급락하며 올 최저점을 경신했고 원달러 환율은 단숨에 1,43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룹 신화 멤버인 신혜성 씨가 도난 차량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신 씨 측은 식당 직원이 건넨 차량 열쇠를 받았을 뿐이라며 절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식당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혀 진실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신종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투약하면 공격성이 커지고 심각한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태국산 마약, 야바를 몰래 들여와 동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 이른바 일제고사가 5년 만에 사실상 부활합니다. 정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올리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인데 줄 세우기라며 반대해온 진보 교육감들과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핵을 거론하며 핵 위협 앞에 어떤 우려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민주당의 친일 국방 주장을 간접적으로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는 야당이 정치 공세로 지지층 집결을 시도한다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의 친일 국방 공세에 윤석열 대통령은 핵 위협 앞에 어떤 우려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면전은 피하면서 애둘러 반박의 뜻을 전한 겁니다.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 내부는 훨씬 강경한 모습입니다.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훈련에 정치적 용어가 끼어드는 게 의아할 뿐더러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3국 국방장관들이 약속한 사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서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군사훈련을 통해서 조금의 빈틈도 만들지 않는 게 그것이 국가 안위를 지키는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고위 관계자들 역시 YTN 통화에서 야당이 지난 총선 때 친일 몰이로 정치적 효능감을 봤다며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겠지만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대통령실 대북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 여러 의견을 잘 듣고 따져보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불안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되고 늘 있는 위협처럼 무덤덤해서도 안 된다며 국제 공조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여당도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친일 국방으로 규정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오늘도 안보 망언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조선은 일본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라고 언급해 식민사관 논쟁을 부추겼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미일 합동훈련을 친일 공방으로 쟁점화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반도 일본군 진출 가능성까지 제기하자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정부 집권 때도 우길기를 개항한 일본 군함이 우리 항구에 정박했다며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자기들 집권할 때 실컷 우길기를 단 함정들을 다 항구까지 정박시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몰라도 너무 뭐를 모르고 현실 인식이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나 일본과 군사훈련은 안보 자해 행위가 맞는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여권 종북몰이는 해방 후 친일파 행위와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한반도에 일본을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띄워 전선 확대를 시도했습니다.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날로 격화하는 친일 국방 공방엔 또 예기치 않은 식민사관 논쟁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대표 발언을 공격하려던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조선이 망한 건 일본군 침략이 아닌 조선왕조의 무능과 무지 때문이라고 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일제가 조선 침략의 명분으로 삼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을 드러냈습니다. 귀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친일 역사 인식이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역대급 망언입니다. 논란이 되자 정 비대위원장은 야당의 친일 프레임 선동이라고 진화했지만 나만큼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과 본질을 여러분들이 호도하고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여권 안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계속되는 북한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경색됐지만 여야 공방이 오히려 역사인식 논쟁으로 번지는 등 안보 협치를 기대하긴 더욱 어려워진 모양새입니다. YTN 정윤호입니다. 북한이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핵을 쏠 수 있다고 과시했습니다. 향후 7차 핵실험의 초점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작고 가벼운 핵탄두 개발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순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쏜 목적이 전술핵 강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발사 훈련을 통하여 완전한 준비 태세에 있는 우리 국가 핵 전투 무력의 현실성과 전투적 효과성, 실전 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됐습니다. 지난 4일 일본 열도를 넘긴 새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제외하면 대부분 남쪽 지역을 겨냥했다는 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남측의 비행장과 군사 지휘시설, 항구 등 구체적인 타격 목표를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을 골고루 섞어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이미 완성돼 실전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전술핵 탑재 수단들입니다. 탄도미사일에 전술핵 탄도가 다 탑재될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지시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어떤 목표 지점도 즉각 타격하고 공중에서 또는 직접 간접으로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6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선 전술핵의 전방부대 배치를 암시하기도 해 북한은 이제 단거리 미사일과 전술핵 결합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7차 핵실험의 초점도 핵탄두를 소형화해 단거리 미사일에 싣는 데 맞춰질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핵을 소형화해야 되는데 뭐 북한이 사실은 3차 핵실험 때 소형화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같은 그런 미사일에 적정한 그런 핵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지는 좀 의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도 핵실험의 필요성은 좀 있겠죠. 7차 핵실험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중국의 20차 당대회 이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다만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고려한다면 핵실험 시기가 더 늦춰질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북한은 이번 공개 보도 이전부터 전술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술핵은 비교적 단거리 목표물을 공격하는 소형 핵무기로 분류되지만 최대 위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넘나들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술핵이 무엇인지 신준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전술핵과 이를 운용할 무기 체계의 다양화를 강조했습니다. 전술핵 운용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 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핵전투 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이 강조하는 전술핵이란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기 위한 폭발력이 수킬로톤에서 수십 킬로톤 이내의 소형 핵무기를 말합니다. 적국의 핵심 기반 시설을 공격해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수백 킬로톤급의 전략 핵무기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전술핵은 사거리 1000km 이하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나 전투기, 핵지뢰 등에 탑재됩니다. 사거리 5500km 이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장거리 폭격기 등에 탑재되는 전략 핵과는 운용 수단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이 15킬로톤이었고 이로 인해 20만 명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위력이 최대 수십 킬로톤에 달하는 현대의 전술핵은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은 이런 전술핵을 최소 수십 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이를 초대형 방사포 등에 탑재해 남한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9월 28일 남조선 작전지대 안에 비행장들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진행된 전술 핵탄도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에서도 북한의 노골적인 전술핵 위협에 맞서 지난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입장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석해 이 자리에서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에 담을 수 없는 망발이자 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망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함께 행동해서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 여러분들이 다시 물러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헌정 질서 파괴 망언입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의 손으로 만든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제 출범한 지 5개월 되었어요. 임기 내에 끌어내리자고요? 어떻게 국회의원이나 된 사람이 그런 망발 망언을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를 놓고 전초전을 치렀던 여야는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전임 정부에 대한 하명 감사라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은 적법 절차를 거친 거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감사위원들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요구에 불만을 품은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감사원이 이런 정도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훼손되었다라고 판단하는 데는 감사위원님들의 책임도 엄중하다고 생각하고요.
감사 자체를 문제 제기를 하기는 쉽지가 않으니 절차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정쟁으로 이끌어간다는 그 모습, 이게 구태 아니겠어요? 결국 오전 내내 신경전이 이어지며 관련 질의는 하나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가까스로 재개된 오후 감사에서도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이 유병후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언급하며 하명 감사 아니냐고 몰아세우자. 자, 감사원이 전화로 물어보면 전화로 알려주고 문자로 물어보면 문자로 답하고 그런 기구입니까?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기구입니까? 감사원은 정상적 소통이었다며 감사 관련 사항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논란거리를 제공해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겁니다.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관련 사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2018년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독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활용했고 그리고 예산 편성까지도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원 관련 정쟁의 불씨는 코레일 등에 대한 국회 국토위의 국정감사장에까지 피었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공직자 7천여 명의 열차 이용 내역을 요구한 게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은 조만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중간 감사 결과까지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금융당국을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5대 시중은행장들이 5년 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여야 의원들의 호된 질타를 받았습니다. 서민들은 고금리에 허덕이고 있는데 은행들은 이자 장사도 모자라 내부 횡령 범죄까지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 은행 수장들을 향한 비판의 화살은 먼저 올해 상반기 잇따랐던 은행 내부 횡령 범죄에 꽂혔습니다. 고객이 믿고 맡긴 돈을 직원이 빼돌린 어처구니 없는 범죄라는 지적에 정말 사고치고는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 무려 700억 가까운 개인에 의해서 한 개인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생기는 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행장들은 송구하다, 죄송하다, 사과드린다며 하나같이 몸을 낮췄습니다. 우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금리에 빚을 낸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작 은행들은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금 금리는 찔끔, 대출 금리는 대폭 올리면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히려 이자 수익으로 돈 장사해서 쉽게 돈을 벌고 미국의 은행들은 오히려 이자 수익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요. 이 예금 금리는 정말 눈꽃만큼 올라가고 또 대출 금리는 진짜 한껏 올리고 이런 구조로 이제 손쉽게 장사한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정파를 가리지 않은 질타에 은행 수장들은 또 한 번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은행을 몰아세웠던 여야는 정치 현안을 놓고는 다시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임 정부 시절 가상화폐를 통한 북한 내 자금 유입 가능성을 제기하자 아태엽이 내나 이재명 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이 있었던 곳이고 또 여기서 대북 코인을 발행을 해요. 실상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으로 흘러가기 위한 우회 송금의 방법으로 대북 코인을 발행해서 줬다는 게 지금 이야기거든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꺼내들며 맞불을 놨습니다. 세력끼리 주식을 받는 우리가 얘기한 통정거래까지 정황이 드러납니다. 혹시 금융감독원장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기록을 보지 않고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밖에 문채위 국감에선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이 여야 공방의 중심에 섰고 과방위 국감에선 의사진행 발언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그룹 신화의 멤버인 신혜성이 도난 차량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신혜성 씨 측은 대리 주차 직원이 건넨 차키를 받아 운전했다며 절도 혐의는 부인했는데요. 식당 측은 차키를 건넨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며 절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동에 있는 탄천 2교. 새벽 1시 40분쯤 도로 위에 차량에 불이 꺼진 채 그냥 서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차 안에서 자고 있던 건 2000년대 초반 큰 인기를 누렸던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진짜 못하신 이유가 뭡니까? 음주는 인정하십니까?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를 물었지만 대답을 회피해 절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체포 사실이 알려진 뒤 큰 논란이 일자 소속사는 뒤늦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전날 밤 서울 강남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주차 직원에게서 차키를 전달받았고 집으로 가다가 도로에 멈춘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혜성이 머물렀던 식당 측은 YTN 취재진에게 차키를 건넨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소속사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대리주차 직원은 근무 시간도 아니었을 뿐더러 CCTV 화면에서도 신혜성이 키가 꽂힌 다른 차를 몰고 떠나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 차는 벤츠였고 남의 차는 흰색 경춘이라고 없습니다. CCTV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CCTV 확인해 보세요. 경찰은 식당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CCTV 화면을 분석해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절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취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신혜성 씨 측에서 이게 타인의 물건인지 모르고 가져갔다는 것을 지금 입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한 남성이 권총에 머리를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일반인이 어떻게 권총과 실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도로 옆 화단 배수로. 지나다니는 사람이 드문 새벽 시간, 이곳에서 5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했고 남성 A씨가 누워있던 자리에서 389경 권총 한 자루가 발견됐습니다. 원래 문 앞에 있던 다른 형은 그냥 그 형도 신경 별로 안 쓰길래 저는 큰일은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그냥 라이터 터지는 소리 그냥 엄청 조그맣게 들려가지고 갑자기 그 과학수사대들 오고 막 그래가지고 처음에 뭔 큰일이 났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권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분께서 신고를 하신 거고 이송을 하려고 보니까 밑에 권총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A씨는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경찰이나 군인이 아니라 일반인이었습니다. 발견된 권총에는 실탄이 장착돼 있었고 총기 번호가 부여된 정식 총기였습니다. 다만 지금 경찰이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수십 년 전 모델로 오래된 기종이었습니다. 경찰은 고인인 A씨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어서 유품으로 총을 갖고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이런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A씨가 총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건 불법입니다. 경찰은 과거 자료에서 총기 번호를 찾아 대조해보며 구체적인 총기 입수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더해서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금융시장이 휘청거렸습니다. 코스피는 2200선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은 단숨에 1430원을 재돌파했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잇따른 국내외 악재 주식시장이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83% 하락에 2200선이 무너져 2192.07에 코스닥은 4.15% 내린 669.50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종가는 올해 최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무려 22.8원이 오른 1435.2원에 마감했습니다. 환율 상승폭은 2년 7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은행권으로 대거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중 관계자들이 잇따라 긴축 의지를 밝혀 환율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월 연준의 강한 자이언트 스텝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서 현재 1,450원 수준까지는 터치할 것으로 열어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도 금융시장 불안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달러와의 초강세에 지정학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단기간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 당분간 금융시장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IMF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내년 한국 성장 전망치도 2%로 또다시 내렸습니다. IMF는 강달러 등의 내년 세계 경기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라며 강력한 긴축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무역 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6개월 연속 적자고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반기에 가서 30%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환율은 당국의 개입에도 1,40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갑니다. 외환 당국에서 너무 변동성이 지나가는 건 맞겠다라는 시그널을 보이고자 일자의 시장에 개입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 밖에도 높은 물가와 흔들리는 수출, 치솟는 금리 등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위험 요인들이 깔렸습니다. 내년에는 세계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국 수출도 마찬가지로 올 하반기 내년으로 이어지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2%로 낮췄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성장률 전망치는 3%에 육박했지만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세계 경제를 흔들면서 대폭 하향 조정한 겁니다. IMF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역시 내렸습니다. 주요국의 전망치가 줄줄이 떨어졌는데 계속되는 고물가와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 중단 등이 세계 경기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I'm the natural optimist, but today I stand in front of you and I need to say more likely to get worse than to get better. IMF는 다만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강력한 긴축 통화 정책, 즉 고금리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공고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몇 달째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마음에 드는 옷 한 벌 사는데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저렴한 구제옷과 골동품을 파는 시장에서조차 손님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아서 매출 회복을 꿈꾸던 상인들은 울상이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골목부터 대로까지 구제 의류 점포들이 쭉 늘어섰습니다. 얇은 옷 한 벌에 5,000원, 두꺼운 외투에 붙은 가격표도 10,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아이템을 찾기 위해 이 옷 저 옷 살펴보는 손님들의 눈길과 발걸음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던 시장은 올해 들어 다시 예전의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몇 달 새 껑충 치솟는 물가에 소비 심리가 꽁꽁 얼면서 서민들의 지갑도 쉽게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다 보니 구제 시장에서조차 생필품이 아니면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겁니다. 찾는 손님들은 많아졌는데 이제 물가가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처럼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입던 거 그대로 입으시고 이제 원하는 거 아니시면 잘 안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19로 쪼그라들었던 매출이 이젠 좀 회복되려나 기대했던 상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도 여전한 매출 한파에 한숨이 끊이지 않습니다. 찾는 손님은 전보다 늘었는데 구매하거나 이런 거는 전이랑 아직 비슷해요. 전에 매출보다 지금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쓰던 의류와 골동품을 구매해서 다시 파는 구제시장 상인들에겐 입고되는 물건 자체가 줄어든 것도 고민입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탓에
쓸 만큼 쓴 의류나 물건도 좀처럼 버리질 않아 집화장에서 가져올 게 없는 겁니다. 여기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도 급격하게 성장해 구제 시장에 풀리는 물건과 손님은 더욱 줄었습니다. 물건이 강남 같은 데서 무지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는 강남에서도 물건을 안 나오고 그런 데다 직접 낸대요. 자기네가 그냥 이까짓 거 그냥 그러고 재활용통에다 넣어버렸는데 요새는 넣지를 않고. 저렴한 옷을 사고 파는 서민들의 오랜 터전이자 레트로 열풍, 빈티지 유행 등에 힘입어 큰 인기를 끌기도 했던 구제시장. 비대면으로 직격탄을 맞은 코로나도 버텼지만 5달째 5%를 웃도는 물가 오름세까지 덮치며 상인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체포가 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20대 남성이 다시 스토킹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박정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가스배관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20대 남성 A씨. 당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자 B씨는 그동안 거주지를 옮겨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A씨가 3주 만에 B씨를 또 괴롭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커플앱을 이용해 새벽 1시 30분에 B씨가 있는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합의를 해달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A씨는 B씨에게 70여 차례 이상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보냈습니다. 온라인과 물리적 접근 금지 처분을 어긴 겁니다. 모처럼 쉬는 날이 됐는데 자기 지인들하고 올려가지고 해장국집에 가서 밥 먹으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위치 추적 어플 이용해서 그때 찾아간 거예요. B씨는 커플앱을 지우기만 하고 계정 탈퇴를 하지 않아 그동안 위치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신종 마약이 퍼지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밀반입된 야바라는 합성 마약인데요. 공격성이 커지고 심각한 정신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한적한 농촌마을 주택. 잠시 뒤 집안에서 뛰어나오는 이들을 경찰이 체포합니다. 태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34살 A씨 일당. 각종 환각성분을 혼합한 태국산 마약, 이른바 야바를 동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하러 온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65명. 모두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들로 이 가운데 마약 공급책과 판매책 등 14명은 구속됐습니다. 단순 투약한 40여 명은 불구속 상태로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해 강제 추방됐습니다. 경찰은 공급책 4명으로부터 시가 1억 원 상당의 야바 1,300여 정과 필로폰, 대마, 마약 판매로 얻은 불법 수익금 1,300여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맞아, 이거 야바지 이거? 야, 봐봐.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 약으로 불리는 분홍색 합성 알약으로 먹거나 흡입하면 공격성이 커지고 심각한 정신장애를 일으킵니다. 현지에서 알약 하나에 2,000원에 거래되는데 국내에 들어오면 한정당 5만 원으로 값이 뜁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마약 유통 공급책들은 돈벌이가 적고 취업이 되지 않자 몰래 약을 들여와 같은 국적 동료들을 상대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량 내 곳곳에 숨겨놓은 마약도 모두 찾아냈습니다. 차량 그 악셀레이터 부분이 그 쇠로 된 부분에다 부착을 합니다. 자석식으로 부착을 해서 나중에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제 태국산 마약 야바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전북 지역에서도 21억 원에 달하는 야바 4천여 정을 라면이나 코코넛, 과자 등으로 둔갑해 밀수한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이 검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약류 투약과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마약류 밀반입 경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지난해 YTN은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연속 기획 보도로 다루면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올해 급식실 노동자들의 펫CT 결과를 살펴봤더니 10명 가운데 3명 정도가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지적했지만 그동안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지난 4월부터 시민단체 직업성 암 환자 찾기 119를 통해 폐암 발병이 확인된 급식실 노동자는 최소 20명. 이 가운데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8월 YTN은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발병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지 1년이 넘게 흘렀지만 급식실 환경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급식조리사 1명이 맡아야 하는 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149명. 적은 인력으로 조리부터 급식판 관리, 설거지까지 짧은 시간 고강도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력 부족으로 대부분 혼자 일을 도맡다 보니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시설 안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겁니다. 달걀이 들어가면은 거품이 되게 많이 나고 조리움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30분도 안 돼서 눈이 아프고 1시간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어지러워서 그 튀김솥 안에 제가 빨려들을 것 같은. 실제로 올해 급식 노동자 6,000명 정도가 PET-CT 검사를 받은 결과 10명 가운데 3명꼴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폐암이 의심되는 사례도 1%에 달했는데 비슷한 연령대 여성의 폐암 발생률과 비교하면 3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전국 교육청들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학교 급식실 환기 시설도 점검했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달까지 개선 조치가 완료된 학교는 90곳에 불과했습니다. 학교 급식의 안정성 확보, 우수한 식자재 사용, 현대식 시설 확충 등의 예산을 매년 쏟아붓고 있지만 노동환경 개선 의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측은 학교 시설 노후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환기시설 점검 기준이 마련돼 사실상 지키기가 어려웠다며 대안을 연구하고 있고 인력도 조금씩 충원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전국 교육청들이 개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음 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고조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 이른바 일제고사가 5년 만에 사실상 부활합니다. 정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올리기 위해 학력평가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그동안 줄 세우기라며 반대해왔던 진보교육감들과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학력 제고를 위해 학업 성취도 평가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줄 세우기 논란 뒤에 숨어 교육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중3과 고2 가운데 3%를 표본 조사합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교과 영역과 사회 정서 역량을 함께 진단하는 자율 평가를 원하는 학교 모두 응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응시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원하는 학교만 응시하기 때문에 일제고사나 전수평가 부활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학교별로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른 기초학력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현재의 진단 도구로는 개별 학생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진단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 기반도 내실화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한글 익힘 시간을 확대하고 코로나19 교육 결손 해소와 정서 지원을 위한 두드림 학교를 모든 초중고에 설치합니다. 희망자에겐 방과 후 최대 5명 규모의 보충 수업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진보 교원단체는 자율평가가 결국 일부 교육청의 일제고사 확대 움직임과 맞물려 다시 줄 세우기 경쟁을 부를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강원도와 부산에선 새 교육감들이 학업 성취도 평가를 확대하려다 전교조 반발로 소송까지 검토되는 상황이라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오늘 정치권에 관심이 집중된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국감이 시작된 이후에 계속 오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국감 중에서도 최대 격정제가 될 것이다. 법사위에서 이제 감사원 국정감사가 있었잖아요. 오늘 아무래도 관심 갖고 오전부터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네. 그래서 이 굉장히 격돌하는 그런 분위기로 일단 이제 전개가 됐죠. 예. 이미 아시다시피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지금 대통령실하고 이 감사원이 일종의 공조를 해서 지난 정부 인사들 관련한 이제 뒷조사 한다. 예. 그리고 이제 심지어 민간인 신분일 때 경력까지 다 파고 있다. 예. 이런 의혹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어로 일관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제가 보건대는 14일 전까지는 이렇게 계속 뜨겁게 달아올 가능성이 이제 크다. 예. 아시겠지만 이제 감사원의 이제 지난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 관련한 감사 결과 중간 결과가 14일 날 발표될 예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의뢰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예. 아마 지난 정부 관계 인사들이 몇 명은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과연 포함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그것까지는 아닐 거다라는 이제 설이 일단 돌고는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최소화하고 싶겠죠. 예. 그래서 어찌 됐건 지금 굉장히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그래서 감사원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대략 감사원 국감과 관련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는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진행했던 그 부분들, 절차가 과연 맞았느냐라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문자가 노출이 됐죠. 또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민간인 사찰 부분, 그러니까 자료들을 요청을 했는데 그냥 시간으로 요청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기간에는 사실 민간인이었던 신분이 있던 기간도 있고, 자 이 정도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몇 가지 쟁점 좀 정리해 주면서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감사원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감사원이 과연 그러면 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느냐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네. 감사위원회 위원 전체 의결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 의결을 하지 않고 감사원장이 직권으로 감사를 시작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상시 공직 감찰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첩보나 정보를 수집했을 경우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감사 정책 또는 주요 감사 계획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요 감사 계획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감사위원들도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왜 감사원장이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러면 감사를 시작했느냐 하는 부분에 내부적인 논란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지금 전 정부에 대한 감사가 과연 상시 공직 감찰에 포함될 거냐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떤 정보를 습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상시 공직 감찰이라는 미명하에 감사를 시작했다고 하면 이게 과연 의결 사항이냐 아니냐, 의결 사항이냐 아니냐 이 문제에서 논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지금 논란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예. 절차상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감사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감사가 보면 아까 말씀한 민간인 사찰 같은 경우도 5년치 이 7천여 명에 대해서 5년치 그 철도 운영 이용 내역을 다 보고해라. 근데 사실 이거는 민간인 신분에 있었던 분들이 나중에 공직에 들어온 분들도 있고 또 공직에 있다가 나간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일반 민간인 신분에 있었던 것까지 다 제출하라 이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논란은 지금 이제 문자 얘기입니다.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국정기획수석인가요? 그 수석과 문자를 나누는 게 논란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국정기획수석 그렇습니다. 감사원이라고 하는 기관은 대통령실도 감사를 해야 되는 대상인 겁니다. 감사를 하는 기관이 감사를 받는 기관과 어떤 정도의 어떤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소통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는 것이고, 또 최근에 이제 감사원이 여러 가지 새로 감사를 시작하는 부분들을 보면 전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게 그쪽만 타겟으로 해서 하고 있느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감사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은 왜 감사
감사를 안 하는 것인가 그러면 예. 이런 논란들이 지금 있어서 예. 감사원이 지금에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사실 정치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네. 의혹이 생기는 거죠. 이제 몇 가지 이야기들 이제 뭐 의혹이라든지 과정들을 좀 설명해 봤고요. 그러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나눈 문자 메시지 관련해서 주요 발언들이 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좀 추격했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제 문자에 대해서 논란거리를 제공해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겁니다. 예전에 청와대 시절에는 감사원의 소통 창구가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이번에 옛날에는 뭐 반부패기관, 관계기관 협의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요, 네. 지금은 그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용산과 감사원의 소통 창구는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도 그게 답답한데요. 지금은 그 마땅한 소통 창구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보낸 문자입니까? 문자 보내신 적도 있습니까? 이 사안 관련해서는 문자 그 앞에 보내신 지운 적이 있냐고요? 그거는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문제가 돼서 나중에는 조금 해명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감사원과 대통령실에서 주고받는 어떤 일상적인 대화 저희는 알 수가 없죠. 뭐 실제로 뭐 대통령실에 들어간 적도 없고 감사원에 있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은 기본적인 소통 창구가 없어서 답답하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죠. 처음으로 보낸 문자였느냐 그랬더니 뭐 대답을 안 한 거예요. 대답을 피한 거죠. 뭐 사실 뭐 정말 뭐 궁금하면은 이렇게 핸드폰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같은 마음으로는 한번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과연 이게 일상적인 그 대화일지 일반적인 대화일지 이게 맞는 것이 아니면 소통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과정? 네, 그러니까 감사원이 네. 그 법적으로는 헌법 독립기관 예.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이 돼 왔는가 하는 건데 사실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서 거의 움직여 왔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사실은 그랬다는 거죠. 어떤 정권 할 거 없이. 예. 그래서 늘 정치적 그 중립성 논란이 있었던 거고 예. 과거에도 뭐 사찰 논란에 늘 감사원이 또 관계가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그랬던 적이 또 많잖아요. 예. 특히 이제 집권 초반에 이제 뭐 이른바 표적 감사를 통해서 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뭐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을 뭐 내보냈는데 역할을 한다든지 직간접적으로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헌법 독립기관이라고 한다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네.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역대 정권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보면 이제 명실상부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명과 실이 다른 겁니다. 지금 사실은 예. 감사원이. 예. 그래서 실제로는 대통령실의 이제 지휘를 이제 받는 그런 구조로 이제 운영돼 왔던 거고 예. 오늘 김의겸 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자백 아닌 자백도 했잖아요. 지난 정부 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소통 창구였다.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뭐 역대 정권에서 특히 지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민정수석이 과도하게 사실은 권한이 예. 집중돼 있는 그런 자리였던 거고 예. 심지어 민정수석이 감사원까지 관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간접적으로 증언한 거나 좀 다름없다라고 좀 봐요. 예. 그래서 이게 좀 현실과 지금 이제 헌법상에 규정된 내용과의 그 괴리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꾸 꼬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기관인 척은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실제로는 대통령실에 또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러니까 아닌 척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러니까 지금 자꾸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스텝이 꼬이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야당도 사실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건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감사원 아마 건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예. 다 알기 때문에 사실은 예. 본인들 뭐 집권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논란이 있어서 감사원을 이제 뭐 미국처럼 국회 소속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뭐 민주당 쪽에서도 늘 해왔던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은 굉장히 지금 정치적인 공세로 지금 전개가 되다 보니 감사원 측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실 측에서도 그렇고 실제와는 다른 해명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지금 자꾸 꼬이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립기관이지만 사실은
독립기관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었다는 것인데 어쩌면 지금 이게 더 그래서 핵심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이 부분 그리고 이제 14일에 어쨌든 감사원에 일단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네. 이때 어디까지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마도 야당의 공세도 얼마나 강해지느냐를 좀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국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사실 이런 거 논의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독립성을 따지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종훈 평론 말씀처럼 네. 전 정권이든 지금 정권이든 감사원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바꿔야죠.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대체? 아니 감사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헌법기관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사실은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그 주체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라는 거 아니에요. 감시하고 그 역할을 하라고 견제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감사원이 존재하고 있는 건데 그 감사원이 예를 들면 대통령실과 또는 뭐 예전에 청와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거기서 무슨 연락을 받고 그것이 또 감사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구조가 된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바로 잡아야죠, 반드시. 그러려면 감사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이 문재인 정부에 관련된 여러 조사도 결국은 그 맥락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보면 수사하는 내용도 크게는 세 가지예요. 권익위원장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예를 들면 서해 공무원 우리 그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조사 다시 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을 때 전 정부에 대한 어떤 흠집 내기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 개입돼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려면 공정하게 양측을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는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분야 이런 부분도 감사원이 그러면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러면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 정부에 대해서는 하고 현 정부에 권력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의혹을 좀 털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라도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좀 끊고 원래 감사원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14일 발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검찰 만약에 수사 의뢰가 들어가게 되면 더 강하게 맞붙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답변을 거부했던 그 부분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관심이 있고요. 자, 이제 정무위로 좀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많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정무위를 놓친 것도 많은데요. 금융감독원 대상으로 오늘 정무위 국감이 열렸는데 여기서 뭐 코인에 관한 내용이 나왔고 이게 대북 코인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언론사에서 몇 가지 언론사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인데 정확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전모가 안 드러나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그런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그 해외 송금이 이제 대규모로 불법 송금된 관련된 것들이 좀 드러났죠. 그 총액이 한 17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처음에는 원래 몇 억 정도였는데 점점 좀 늘어나서 전체 규모가 현재까지 드러난 게 17조 원 정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자금이냐 하는 건데 이른바 이제 그 코인 관련한 이제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서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왔다가 돈을 이제 여기서 뻥튀기해서 이제 가지고 나간 약간 차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제 그런 것으로 일단은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여기에 북한이 뭔가 개입된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고 보면 이 관련자들 지금 최근에 이제 이 건 한 건 관련해서 지금 검찰 쪽에서 뭐 이제 그 실제로 기소까지 들어가는 이제 그런 단계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한국인도 있지만 조선족도 있고 중국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중국 쪽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자본이 형성돼서 들어온다라고 전제한다면 거기에 충분히 북한 자금도 섞여서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 사실은 이게 전모가 안 밝혀져서 이게 꼭 북한이 개입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황상 좀 이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그야말로 카더라 수준에 불과한 얘기인데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온 것은 이더리움 창시자 그리피스 같은 경우에 북한에게 이제 이 대북 제재를 피해서
가상 자산을 활용해서 자금을 좀 우회해서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이래가지고 미국 법원에서 지금 실형 선고까지 받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관련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 있는 조력자하고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 당시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굉장히 관심이 있다. 북한의 그 가상화폐 시장 관련해서 그렇게 이야기 나눈 부분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근거로 해서 그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인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관련설도 지금 제기하고 있고 그 당시 서울시장이 이제 박원순 시장 전 시장이었는데 이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지금 개입돼 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또 이 대부분의 불법 송금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정권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현재까지는 의혹 지금 수준에서 지금 제기가 돼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거죠. 의혹 제기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과도한 정쟁이다. 근거 없다. 이렇게 지금 맞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북한으로 송금이 되는 과정에서 무슨 지금 민주당 인사들이 개입이 됐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뭐 바꾸는 역할을 했거나 이런 건 전혀 나온 게 없어요.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증언이나 서류나 뭐 이런 게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메일에 뭐 한국 사업 연락책, 그러니까 그린피스라는 사람이 한국에 이제 사업을 같이 했던 연락책과의 이메일 과정에서 이름이 등장한다. 그것도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등장하는 게 과연 이 두 사람일까 그러면 그것도 의문이에요,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름 나온 거는 뭐 박원순 전 시장이나 이재명 대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이 안 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정말 두 사람 이름만 있었을까 그러면 예를 들면 또 사업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텐데 거기서 이름이 거론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거기에 그러면 개입돼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마치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아직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고 만약 검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내사를 하고 있는 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증거가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런 뭐 이메일에 이름이 등장했다는 걸 가지고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확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근거 없는 비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팩트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팩트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언론사에서 다룰 때도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말했다, 뭐 검찰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 공소장에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까지만 팩트인 거죠. 그게 사실인 건 아직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뭐 팩트가 나올지 아니면 이거 팩트랑 전혀 상관이 없는 쪽으로 흘러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관심 갖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또 하나 더 옮겨보도록 하죠. 먼저 녹취를 듣고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미일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 종북몰이 그리고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극단적인 친일이 아니라 극단적인 친북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 이때인 2007년에도 우길기를 건 일본 자위대 전투함이 인천항에 입항했었고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권 때 합의한 내용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님들께 하실 말씀을 던지수를 잘못 짚으신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발언을 하나하나 떼보면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 선거 때 관련해서 참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친일 프레임, 친북 프레임. 자, 이 두 개가 맞붙은 겁니다. 이 과정들을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대표되고 난 이후에 초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거를 좀 많이 자제했었어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윤 대통령을 직접 저격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도 높게 지금 본인이 나서서 지금 이 친일 프레임을 좀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팩트만을 놓고 보자면 사실은 좀 과도한 측면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뭐 국민의힘 측에서 설명하는 내용도 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과거 뭐 노무현 정부 시절이나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한일 간에 이런 해상훈련 실제로 전개를 했었고,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항구에 정박한 적도 있고 예. 또 일본 함정들이 우리 항구에 정박한 적도 여러 차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찌됐건 이 우길기는 뭐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자기네들 뭐 상징하는 어떤 깃발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예. 나라를 가든 늘 지금 개항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과거에도 마찬가지 우길기 개항한 상태에서 이제 국내로 들어왔던 적이 좀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 이렇게 친일 프레임을 내거는 것, 이거는 좀 다소 좀 뜬금없는 그런 것으로 좀 이제 측면이 있다. 그런데 뭐 정치적인 의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과연 뭘까 이제 하는 건데 제가 보건대는 뭐 이제 야당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여야 영수회담, 또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여야 뭐 당대표 회담, 그것을 앞두고 네. 좀 사전에 좀 약간 기싸움을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지 않나. 기싸움이다. 예. 예. 뭐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 국정 운영 주도권 문제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예. 어찌됐건 이제 그 대표 회담을 하는 이유는 여야 간에 서로 좀 뭐 갈등이 많이 되는, 또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뭔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앞으로 뭐 잘해보자,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만나는 거고,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정도의 면담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전제한다면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 물밑 거래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거죠, 사실은. 예.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에. 특히 지금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절실한 시점이기도 해요. 예.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예. 이번 법안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어찌됐건 예. 예산안, 뭐 세법 개정안 이런 거 다 통과시키려면 네네. 자, 그런 상태인데 지금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를 향한 수사가 좀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 있고, 예. 또 지난 정부 관련한 뭐 감사원 조금 전에 논란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러저러한 이제 여러 가지 압박성 그런 감사나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그날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 이야기하고 싶겠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전에 지금 어떻게 보면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제가 보건대는 예. 이런 이슈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협상력을 위해서. 예, 저는 뭐 정치적 배경으로는 그렇게 일단은 좀 예.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침 라디오에서 이재명 부대변인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네. 그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질문했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뭐 영수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뭐 그렇게 딱 얘기는 하지는 않았으면 그렇게들 많이 해석하더라고요. 네. 그럼 쉽지 않을 것도 같은데, 사실 친일 친북이라는 프레임은 사실 각자의 원래 있던 지지층에 호소하는 게 좀 크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의도를 분석하는 거니까요.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의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기본적으로 한일 간에 그럼 전혀 연합훈련 안 하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까지 한일 연합훈련의 대체적인 게 어떤 것이었냐면요. 주로. 해병대 장교셨잖아요. 그렇죠. 해병대 예. 장교 출신이요. 제가 예. 7년이나 군대 생활을 했는데 예. 연합훈련의 성격을 봐야 돼요. 예. 그전에 연합훈련들, 그러니까 이번에 이루어진 연합훈련 말고 그전에 연합훈련들은 대체적으로 뭘 했냐면요. 수색, 구조훈련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막 무기를 해상에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아니었어요. 구조훈련.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그 조난을 당할 수도 있고 일본 국민들이 조난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합동으로 조사하고 다르네요, 수색하고 예. 구조하고 이런 훈련 많이 했고요. 해경하고도 네.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뭘 했냐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정보를 수집하는 거. 이건 같이 했어요. 예. 저는 같이 한다고 생각해요. 예. 북한이 만약 도발을 했는데 그 도발이 한반도나 일본이나 뭐 양쪽을 다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한일이 함께 연합해서 그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공유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이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빨리 알 수 있는 곳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이런 훈련들은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예.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근데 이번에 이제 훈련은 군사적 훈련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일본과 독도 영유권 문제 때문에 늘 충돌의 여지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일본 정부는 우리 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동해를 일본으로 표기를 하고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초계기가 거의 우리 영공권이 넘어와가지고 우리 그 공군 항공기와 함께 경쟁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지금 평화헌법을 바꿔가지고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고 군사 대국가를 꿈꾸고 있어요.
이거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함께 예를 들면 정보를 수집해서 나누고 이거 예를 들면 지소미아처럼 그건 네. 할 수 있지만 네. 우리가 만약에 일본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마치 용인한 듯한 태도를 보였을 때 예.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뭐 예를 들면 수색 작업이라든지 미사일 정보 수집이라든지 구조를 위한 합동 훈련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예.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면서 마치 자연스럽게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마저도 우리가 용인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예.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목표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너무 쉽게 그냥 허용하는 쪽으로 예.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어떤 의도라기보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또다시 이것과 관련한 이슈가 하나가 더 발생을 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이 이것과 관련해서 이 대표를 비판하면서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이 왜 망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본군의 침략이 아니라 조선 안에서 당시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였고 이 전체 전문을 이제 읽어보시면 이게 왜 나왔는지는 분명히 알 수는 있습니다. 의도는 분명히 파악이 되지만 이것 가지고 지금 문제가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 다 읽어보셨을 것 같고 이것도 읽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린 경우에 해당한다. 속된 말로.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알겠고 뭐 조선시대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치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설령 조선이 그렇게 해서 굉장히 취약한 국가가 됐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식민 지배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어떤 나라든 다 마찬가지예요. 네. 예. 그건 뭐 식민 지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가해국이 문제가 있는 거지. 예. 당하는 국가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잘못돼 있고 제가 보건대는 역사 공부가 좀 덜 되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일본군하고 전쟁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죠. 예. 뭐 일본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무릎을 꿇은 그런 경우에 속하니까 하지만 의병 항쟁도 있었고 네. 동학 농민 전쟁도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그 글에 나오긴 하지만 사실 네. 동학 농민 혁명 때문에 들어왔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 일본하고의 관계, 또 식민 지배의 정당성, 뭐 또는 그와 관련한 이제 비판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 네. 너무 단선적으로 그냥 설명을 딱 해버리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 전형적인 친일파들이 이야기하는 그 논리적인 그 흐름에 따라서 언급을 한 게 돼버리고 마른 거죠. 이게. 네, 네. 그래서 뭐 본인도 이제 그 오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조금 뭐 오해를 산 발언 한 부분, 잘못한 부분 분명히 좀 존재하고요. 사실은 이런 식일수록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상대는 늘 이런 그 말실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사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예, 종북 프레임이 계속 걸면서 저쪽에서 혹시 누군가가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랬다가 혹시 그런 발언 나오면 이때다 네. 싶어서 이제 공세를 집중하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역으로 말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늘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엔 그런 게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내용도 저희가 좀 녹취를 준비해 봤습니다. 박홍근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언과 함께 저희가 묶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일제가 조선 침략의 명분으로 삼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을 드러냈습니다. 귀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친일 역사 인식이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역대급 망언입니다. 집권 세력의 굴종적인 대일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선전 타격을 운운할 정도로 화급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연합훈련을 합니까? 러시아랑 연합훈련을 합니까? 미국 아니면 일본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걸 갖다가 친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여론을 선동하고 왜곡하는 것, 이건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론 선동이 돼가고 있다, 왜곡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전문을 읽어보면 무슨 취지인지 다 이해를 하면서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자, 당내 일부에서도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예. 김웅 의원도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가해자의 논리다 이렇게. 당연하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의미가 어쨌든 그런 얘기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아니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고 그 침략 때문에 결국 조선이 망한 거 있잖아요, 분명히. 물론 아까 말씀하신 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걸 인정하더라도 일본의 침략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본인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일본의 침략 자체에 대해서 그냥 그거보다는 우리가 더 잘못한 게 많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불필요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이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공격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발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발언을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 말은. 그냥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고 싶으면 그 대표의 말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되지. 왜 그걸 일본을 두둔한 듯한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냐고요. 그래서 결국은 도리어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또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친일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왜 저런 불필요한 얘기를 했냐고요. 결국은 저는 뭔가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면 그 내용만 얘기해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것까지도 우리의 잘못으로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결국 일본의 침략을 어떻게 보면 옹호한다거나 아니면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래서 불필요한 용어를 쓴 것 자체가 문제고 저는 이 발언 때문에 결국은요. 이 친일 논란에서 더 불리한 상황에 빠지게 됐어요. 차라리 그냥 이런 발언을 안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얘기했다면 그게 어느 정도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 이 발언을 하는 바람에 도리어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거잖아요, 결국. 그리고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거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무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괴롭힌 거 그걸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물론 본인의 의도야 그게 아니었다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어나 단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발언. 정치권에서는 발언 논란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게 되는데 민주당에서도 발언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한 것인데 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녹취를 들려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건너뛰도록 하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내용이고 강력히 그렇죠. 반발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좀 현장 상황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특히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흥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앞에 군중들이 많이 모여 있고 이러면 그 분위기에 많이 좀 휩싸이게 되죠. 정치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 가게 되면 좀 흥분해서 평상시 이제 보통 자기 얘기하는 것보다 톤도 높아지고 또 말의 강도도 더 높아지고 흥분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러기 마련인데 이번이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긴 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야당 의원이란 말이에요. 현직 그런 사람이 가서 저렇게 퇴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리고 정말로 퇴진을 원한다면 사실은 오히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치적인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사실은 일부 몇몇 의원들이 탄핵을 마치 시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이제 먼저 꺼낸 바가 있는데 정치권이 나서서 이걸 자꾸 먼저 견인하려고 들면 국민들은 오히려 더 저항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국민 여론이 흘러가서 지난번에 그 촛불혁명이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때 촛불 집회 현장에서 국민들이 많이 봤지만 정당들도 나와서 그때 막 야당들 다 자기네 집회 갖고 그랬어요. 별로 그 집회에는 관심들도 없었고 참여도도 낮았어요. 다만 순수한 그 국민들의 집회 거기에 열기가 굉장히 강렬했던 걸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도 속내는 알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또 간발의 차이로 졌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거다라고 보는데 그럴수록 사실은 본인들이 나가서 이렇게 자꾸 이끌어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저런 식의 행동은 오히려 야당 국민들의 그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좀 잘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지지율과 좀 민감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그래픽을 정리해 드렸듯이
뭐 지난 7월부터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고 지난달에는 박찬두 최고위원도 뭐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게 뭐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저는 뭐 의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아직은 뭐 탄핵을 얘기하기 좀 이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 어쨌든 이제 김용민 의원이 그 장소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뭐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될 걸 인식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어쨌든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일반 시민이 하는 건 누가 뭐라 제가 볼 때 그거 가지고는 이런 뭐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약간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이제 지지율이 낮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맞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실언이나 실수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 안에 정서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국민 안의 정서인 것이지 네. 국회의원이나 책임 있는 어떤 공직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발언에 아직까지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것이 왜냐하면 다른 형태의 어떤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수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힘 당권 경쟁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사실 이게 아직 전당대회 언제인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뭐 이준석 전 대표의 리스크를 벗어냈죠. 그리고 나서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작도 안 됐는데 막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유승민 의원이 조금 먼저 포문을 연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당대회에 나갈 예정이 아니라면 굳이 이럴 질 필요가 없죠. 거의 뭐 확실하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렇게 이제 유승민 의원이 좀 치고 나가니까 나경원 의원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고 당연히 이제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가열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뭐 지금 정기국회 그렇죠. 정기국회 중이라서 정기국회 중에는 아마 개최를 못 할 거고 끝나는 대로 아마 곧바로 개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도부 구성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빠르면 1월 또 늦어지더라도 2월인데 사실 지금부터 역산해서 보면 한창 레이스가 지금 가열되기 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찌 됐건 지금 뭐 정기국회 이런 것보다도 본인들의 이제 그 당권 경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지금 내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뭐 정확하게 호칭을 하자면 뭐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이긴 한데 이제 저희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해석은 좀 달라요? 그렇죠. 해석은 다르죠. 왜냐하면 나경원 지금 전 원내대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에선 자기가 1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승민 지금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 전체의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1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룰의 전쟁이거든요.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 중요해요. 지금 7대 3이거든요. 70% 30%인데 30이 여론조사죠. 그렇죠. 30이 여론조사는 여기도 예를 들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것도 논란이에요. 지금. 벌써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역선택 방지를 집어넣는 걸 반대할 거 아니에요. 나경원 지금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그거 집어넣으려고 할 거고 이게 룰의 전쟁이 또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환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가 이제 문제예요. 이런 신경전이 펼쳐지면 결국은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 때문에 엄청나게 싸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친윤, 비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거예요. 지금 뭐 비윤 쪽에서는 그러면 누가 될 거냐 또 친윤주는 그러면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여러 사람이 나오게 되면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럼 친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그럼 합종 연행에서 누구로 뽑을 거냐 이런 부분에 또 논란이 있을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지난한 신경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언제 그럼 이걸 할 거냐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 사이에 그러면 협상을 통해서 누구를 한 사람으로 몰 거냐 말 거냐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후보가 난립하는 가운데서 결국 경쟁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과가. 또 하나 꼭 눈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뭐 이용호 의원이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에 40%를 가져갔어요. 40표를.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럼 친윤이라 해서 무조건 될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구도가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지금 누가 유력한지도 모를 뿐더러 누가 나올지도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기사 보니까요, 뭐 여러 이름들이 거론이 됩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 얘기도 나오고요, 권영세 장관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뭐 좀 들어본 것 중에서 좀 어떤 것 좀 취재하신 거 있나요?
네, 뭐 예. 정치권의 소문이 워낙 이제 많기 때문에 예. 정진석 위원장이 이제 뭐 출마할 거다는 얘기도 있고 본인이 또 주호영 현 원내대표가 도전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에 관심 갖는 인사들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결국 이제 친윤하고 비윤 각 대표 주자 한 명으로 결국은 이제 정리가 될 거고. 이건 거의 동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양강 구도로 이제 결국은 이제 수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예.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상당히 룰의 전쟁을 거쳐서 아마 친윤계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식으로 룰이 정해질 가능성은 높은데 네. 그렇게 정한 룰에서도 과연 친윤계가 유리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인 거고요. 사실은 네, 네. 이게 결국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게 전개가 될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장기 정체 상태,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전당대회 시점에 가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흔히 하는 얘기로 예. 윤석열 마케팅으로 총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여기에 의문이 생기는 순간에는 갑자기 비윤계 쪽으로도 힘이 쏠려갈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그 과정에서의 역할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뭐 나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요.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 저는 힘을 합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뭐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 되면요, 예. 의원들은 본인의 그 국회의원 재선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리기 때문에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여론이 갑자기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준석 어쨌든 전 대표가 물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좀 지지세가 떨어지긴 했지만 예. 청년층이라든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를 보고 당원으로 가입한 분들 같은 경우에 예.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세력이 결집했을 때는 비윤계 쪽으로 확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모를까? 만약에 전당대회 전까지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지 않고 총선 전까지도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해지면 예. 그때는 의원들이 다른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본인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본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어쨌든 그 어떤 퍼센테지 또는 지지율, 지지세 이런 부분들이 유승민 의원과 결합을 하게 되면 비윤계에서 상당히 큰 형태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 이제 비윤계, 친윤계를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 누가 구심점을 잡고 갈 것인지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크림대교 폭발에 자극받은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보복 타격을 감행한 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추가 경고를 날리며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군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경고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한 서방에 대해 맞대응할 것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무차별 공격이 이뤄진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의 한 도로입니다. 도로 앞쪽 좌측에서 폭발이 일어나자 길 가던 차들이 멈춰섭니다. 이어 멀리 도로 중앙에서 불꽃과 함께 더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포연이 하늘을 뒤덮은 뒤에야 겁먹은 차들이 방향을 바꿉니다. 이처럼 무차별 미사일 공격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겁먹지 않고 더욱 단결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군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Україну неможливо залякати, тільки ще більше об'єднати. Україну неможливо зупинити, тільки ще більше переконати, що терористів треба знешкоджувати.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이번 공격을 지휘한 인물로 새 러시아 총사령관 세르게이 수로비킨을 지목하고 지명 수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한 목소리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비난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목표로 정한 주요 시설을 정밀 타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차별 공격이 아님을 강변한 겁니다. Сегодня российскими войсками нанесен массированный удар высокоточным оружием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по объектам систем во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вязи и энергетики Украины. Цель удара достигнута. Все назначенные объекты поражены. 그러면서 서방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른바 참을 수 없는 레드라인에 근접했다며 맞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방 언론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푸틴이 예기치 못한 목표물에 공격을 가하는 등 확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이틀째 공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AFP 통신 등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이날 오전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의 올렉산드르 스타루흐 주지사는 자포리자시에서 여러 차례의 폭발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자포리자의 러시아 점령지인 행정부위원회 주요 멤버인 블라디미르 로고프도 이날 오전 6시 3분쯤 첫 폭발 이후 40분가량 연속으로 폭발이 발생했으며 도심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정전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에서도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전날 러시아의 공습에 따른 사상자는 이날까지 사망자 19명, 부상자 105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세계 7번째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에 성공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최근 5년 동안 160명이 넘는 연구 인력들이 퇴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SLBM 개발은 물론 핵심 국방 기술을 개발해도 성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가 인력 유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바닷속에서 발사체가 솟구쳐 오릅니다.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에서 쏘아 올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입니다. 지난해 9월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 개발해 발사에 성공했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극찬했습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우리 그 SLBM이 아주 효과적인 억지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이 밤새워 이룬 쾌거라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한데 어쩐 일인지 연구원들은 줄줄이 떠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 2017년 정규직 25명이 그만둔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64명이 퇴사했습니다. 지난해 정원 기준으로 5%가량이 이 기간 연구소를 떠난 겁니다. 퇴직자 10명 가운데 6명은 대학이나 다른 기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인공지능 분야 등을 연구하는 젊은 인재들의 퇴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없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SLBM 개발자들은 물론 비슷한 시기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한 연구진은 성과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개발 과정 자체가 비밀이고 우리 군이 사용할 이른바 비닉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가 연구 보상금으로 쓰이는 기술료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수출할 때 1% 지급하던 기술료마저도 2019년부터는 받지 못하도록 하면서 보상받을 길은 더 좁아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의뢰한 연구에서 근속연수를 반영해 분석한 평균 연봉 수준은 9천만 원, 정부 출연기관 31곳 가운데 20번째입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모순적인 보상체계가 연구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면서 우수 인력 유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SLBM, 고위력 미사일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우리 방산 역군들의 해외 유출을 막는 한편 개발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미래 대한민국 선진 방산 위상을 더욱 넓혀야 할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국방 연구개발 성과 보상 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유관 기관과 협조해 연구원들의 사기 진작과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군의 핵심 전력 기술을 개발하고도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해 연구원들이 떠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군부대 안에서 장병들의 적응과 심리 상담을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인데요. 최근 육군이 지휘관 재량인 근무 지도를 2번 받은 상담관은 전방부대로 배치하겠다는 규정을 내놔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부대에서 전문 상담관으로 일한 지 어느덧 6년 차인 A씨. 군 장병들의 부대 적응을 돕고 극단 선택을 하지 않게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2,000명 넘는 장병을 혼자 도맡으며 5년 기간제 근무 조건을 채운 A씨는 얼마 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한 7개 대대, 2개 연대를 제가 맡으면서 주말도 없이 일하느라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인원이 한 2,400명 정도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A씨와 같은 이들은 민간인 신분인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올해 6월 기준 전국 부대에 소속된 상담관은 630명으로 한 명이 평균적으로 장병 940여 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많게는 10여 차례씩 지휘관들의 평가를 받아 계약을 연장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육군이 개정한 상담관 평가 관련 조항이 논란입니다. YTN 취재진이 확보한 육군 내부 문서입니다. 업무 능률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1년에 2차례 근무 지도를 받은 상담관은 전방 지역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 7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인데 상담관들은 사전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문 상담관의 사기를 꺾고 회의감과 자괴감을 갖게 하며 열악한 기존 여건 유지와 징계받고 유배되는 방식의 퇴행적 운영을 하는 상황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된 부대 장병이 극단 선택을 해도 근무 평가에 반영되는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사안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그러한 동의가 없다면 그 변경은 무효이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전문 상담관들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상담관에게 필요한 감정노동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은 이 상황을 알고 계세요? 고용 조건을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담관들은 국방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방부 장관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 한국전력과 전력 관련 회사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전력 도매 가격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한전 자회사인 KDN이 보유한 YTN 주식 매각 추진을 놓고는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LNG 가격이 폭등하면서 국내 전력 도매 가격 S&P가 킬로와트 시당 270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오늘 사상 최대 S&P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70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70원대 S&P를 기록하는데 오늘 통상의 4배 정도의 지금 전력 구입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평균 요금은 232원에서 30원 넘게 오른 겁니다. 특히 지난해 요금 수준과 비교하면 3-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등 전력 관련 회사들에 대한 국정감사의 화두는 전기요금 문제와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 규모에 집중됐습니다. 국제 LNG 가격 인상 여파로 적자가 늘더라도 수익을 내는 해외 발전 사업은 헐값 매각을 해선 안 된다는 데엔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조정 거부 문제를 집중 추궁했고 야당은 민간 발전사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 탓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은 바보 같은 짓, 탈원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간 발전사의 구조 속에도 또 한전 적자 요인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S&P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또 이 아주 횡재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더라고요. 민간 발전사가 그렇죠. 한전 자회사인 KDN이 보유한 YTN 지분을 놓고서도
여야 간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전력과 관련이 없는 YTN 지분은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KDN의 목적 사업에 방송이 명시돼 있다며 매각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직원들 복리를 위해 가지고 쓰이는 자산을 매각하라 말하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경영에 도움도 되지 않고 업무에 연관성도 없는 YTN 이 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전 KDN 정관에 대놓고 방송 사업이 있어요.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등기부등본에도 대놓고 방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 사업이 있어요. 예. 관련 없는 업무가 아닙니다. 또 현재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하는 KBS TV 수신료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한전은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할 때 발생할 법적 책임을 따져봤다며 분리 징수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일본 자유여행이 재개되면서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 노선이 절반도 회복되지 않아서 비행기 표값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 2~3배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무비자 여행이 재개된 첫날, 인천공항 출국장은 일본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 엄마가 계속 한국에서만 계셔갖고 제가 이번 기회에 엄마를 일본으로다가 모시려고 한 달간요. 2년 7개월 만에 일본 자유여행을 가로막았던 빗장은 풀렸지만 비행기 표값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3배 수준입니다. 3년 전에는 이제 왕복에서 한 20만 원 정도 선에서 구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기본 60만 원 이상이니까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찾아보니 다음 달 초 인천에서 도쿄로 오가는 왕복 최저가는 4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오히려 패키지 상품이 저렴할 정도여서 한 여행사의 지난달 일본 여행 예약은 휴가철인 8월보다 6배 넘게 늘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온라인 트래픽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조금 더 저렴한 상품을 찾아서 여행사 사이트에 이제 가격 검색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엔저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코로나19로 억눌렸던 보복 여행 심리가 물가가 저렴한 일본으로 쏠리고 있지만 항공 노선 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연말까지 일본 노선 운행률을 코로나19 이전 대비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근거리 노선 비중이 큰 저비용 항공사들도 부지런히 항공편을 늘리고 있지만 운항률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일본 노선의 공급력을 과거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급력을 과거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공항, 현지 조업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항공권에서 차지하는 유류 할증료의 비중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유가, 고환율 상황에서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항공권 가격이 안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인들의 일본 방문이 줄을 잇자 일본 관광업계는 반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국내 여행을 지원하고 나서 한국 방문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의 관문 나리타 공항. 비자 없이 일본에 올 수 있게 된 첫날, 세계 각지에서 온 외국인들로 붐빕니다. 일본 관광업계의 큰 손인 한국인들도 속속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무비자라 그래서 그냥 아는 지인들도 있고 그래서 도찌기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니코 쪽 관광하고 그러고 가려고요. 취업과 유학 등으로 양국을 오가는 사람들도 입국문이 활짝 열린 것을 반겼습니다. 다들 뭐 일본 가고 싶어 해가지고 많이 올 것 같아요. 한때 쇄국 정책이란 비판까지 받았던 일본의 입국 규제는 2년 7개월 만에 사실상 코로나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면서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것에 대해 일본 관광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コロナ禍の場合は観光バスが
1台も動かなかったので、韓国の方も10とすれば半分とか、もうそれ以上の方も来ていらっしゃってるので、すごく私たちもありがたいですし。 무비자 입국은 한국이 먼저 시작했지만 지난달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코로나 이전의 20%에도 못 미친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에서는 일본 여행 예약이 폭증하고 있지만 일본 상황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달 말까지인 무비자 한국 방문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정부 발표가 아직 없어 예약을 주저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내년 2, 3월쯤에 예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한 60%, 70%는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젊은 일본인 대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항공권 값이 오르면서 해외 대신 국내 여행을 택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하루 여행 비용을 최대 약 11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국내 수요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삼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를 2024년까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문성효 국토도시실장은 1기 신도시 정비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서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4년까지 끝내고 일명 같은 해 선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힌 지 닷새 만에 추진 일정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엔 이르면이라는 전제를 빼고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시점인 2024년이라고 선도구역 지정 시점을 명시했습니다.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자 노후도와 주민 불편 정도 등을 따져 가장 먼저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인 선도지구 지정 시점을 못 박아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뇨병 환자의 상당수가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애초 당뇨약으로 개발이 됐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커서 비만 치료제로 크게 각광받는 약이 미국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비만약으로 대박을 터뜨리게 된 당뇨약 이야기 이성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대 후반의 직장인 김모 씨. 최근 잦은 회식 등으로 살이 찔 것 같아 비만 치료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있고 식이 조절도 좀 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고요. 살이 생각보다 빠지지가 않아서 약물 복용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보통 체중 감량 5%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 2014년 미국에서 승인된 비만 치료제 S는 임상시험에서 매일 한 번씩 56주간 주사로 맞을 경우 체중이 평균 8% 감량했습니다. 이 약의 업그레이드인 치료제 W는 지난해 승인받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68주간 주사로 맞을 경우 평균 15% 체중 감량 효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주일에 한 번씩 72주간 주사로 맞을 경우 평균 20% 체중 감량 효과를 낸 치료제 M이 개발돼 각촉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들 치료제는 모두 미국 FDA에서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받았지만 탁월한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되면서 두 개는 이미 비만 치료제로도 승인받았고 나머지 하나도 승인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몸속 호르몬 GLP-1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을 낮추고 음식을 먹으면 뇌에 포만감 신호를 보내 식욕을 억제합니다. 이들 약은 모두 체내에서 GLP-1 호르몬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당뇨약이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이유입니다. 치료제 M은 GLP-1 호르몬에 더해 인슐린 분비에 관여하는 또 다른 호르몬 GIP의 기능도 함께 수행합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이 GLP-1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마 메이저가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GIP까지를 같이 하게 되면은 뭔가 좀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기전에 의해서 더 큰 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치료제는 별도의 운동이나 식이요법 없이도 체중 감량 효과가 있지만 비만 치료를 그만둘 경우 다시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또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과 구토 정도가 알려졌습니다. 비만 치료제 W와 M은 국내 시판까지 보건당국의 허가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사상자 8명이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현대백화점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서울 대치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본사를 압수수색해 안전관리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난 불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아울렛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현장 CCTV와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하루하루 공기가 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때이른 추위의 기세가 조금씩 강해지면서 연일 올가을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7도, 대전 5도, 광주 8도, 대구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아지며 곳곳에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겠고 대관령, 영도 등 높은 산간에서는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1도, 대전 22도, 광주 23도, 부산 23도까지 오르는 등 아침에 비해 10도 이상 크게 오르면서 때이른 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큰 일교차 염두에 두고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관측되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안개도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 운전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도 별다른 비 예보 없겠고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보다 쌀쌀함이 덜하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